쉽다, 날카롭다, 그런데 심지어 재밌다. 박시동의 경제 본색입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이네요. 오늘 그런 노래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기억? 여러분, 저 가수입니다. 가수 출신이에요.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로 가수가 아니고요. 진짜 가수예요. 언제 시간 날 때 멋지게 한 곡 제가 프로 가수로서 노래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융시장 경제 뉴스들 쏟아지는 시장 속에서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11월에는 더 좋은 뉴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잘 마무리해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 저희 게스트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게스트, 그리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게스트 박예슬 스크립터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는 시간인데,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시동의 경제본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픽스의 정치 경제 스크립터 박예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날이네요. 한 주간 잘 네. 지내셨어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아직까지 10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희 같은 나이대 되면 그냥 시간 가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요. 네. 네. 저희가 순서를 바꿔서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알고 보니를 먼저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휙 지나갔던 얘기들, 이거 뭐지? 라고 궁금했던 얘기들 깊게 좀 알아보면서 알고 봤더니 속에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알고 보니. 자, 화제 얘기들도 했었고 궁금했던 기업들 얘기도 했었고 뭐 경제 관련한 스캔들도 좀 파헤쳐보고 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 오늘은 가장 국민 기업이라고 불리고 네.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네. 카카오에 정말 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쨍하고 볕될 날이 돌아올까,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네. 정말 카카오 주가를 가지고 계신, 주식 가지고 계신 모든 개미분들이 절규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파헤쳐봤습니다. 시작부터 살벌하신데. 네. 절규와 비명, 공포와 충격. 예, 팔지도 그렇습니다.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소유하고 싶지도 않은 주식이 네. 돼버렸다. 사실은 10월 달에 아마 가장 크게 인구에 회자됐고 많은 분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바로 그 주식, 네. 카카오. 예, 오늘 카카오가 그럼 주인가 보죠? 네, 오늘은 카카오가 주주입니다. 본인이 카카오 주주이신 분들은 당연히 뭐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으로도 알아보셨을 테고 관심이 많으셨을 테지만, 카카오톡까지만 아시고, 야, 도대체 카카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이참에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카카오 얘기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카카오라는 그룹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IT 회사로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까? 난 무슨 캐릭터 회사인 줄 알았지. 네. 이게 참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예. 기업이. 네. 이것이 IT 바로 회사. 네. 그렇죠. 국내 IT 도 굴지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회사. 예. 2022년 기준 재계 서열은 15위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15위까지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순위가 높네요. 전 더 높을 줄 알았어요. 네. 한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지 않을까. 네. 저는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카카오 그룹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16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유, 계열사가 164개요? 네. 카카오톡밖에 몰랐는데 카카오 밑에 깔려있는 식솔들이 엄청납니다. 회사로 치면 164개나 된다. 네, 우선 자회사로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또 계열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문어발식이다 뭐다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가 너무 많네요. 제가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거의 계열사 숫자로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2등 정도 할 것 같아요. 1등은 어디예요? SK. 추측입니다.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네.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SK도 너무 많다고 해서 문어발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세계 서열 15위 밖으로 봐야 되는 카카오, 특히나 이제 IT에 집중했던 회사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실은 문어발식 확장 또는 이 회사가 침탈해 가고 있는 어떤 상권 내에서의 쉽게 말하면 골목 상권 침탈이라고 욕을 먹는 거죠. 대기업이 여기까지 진출하냐라고 했던
비판을 받을 만하네요. 너무 많네요. 문어발식 사업의 예. 확장에 대한 리스크도 이번 카카오 주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네. 이야기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누면서 이 카카오 네. 그룹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그렇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출발이 궁금하네요. HNN 대표였던 김범수가 아, 김범수. 이재범과 함께 예. 2006년 11월 29일 네. 카카오의 모태가 되는 아이랩을 설립합니다. 2006년이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 7년 정도 네. 됐네요. 예. 오랜 시간 전이죠. 예. 2007년과 2008년에 미국의 블로그 서비스인 부루 그리고 한국에서는 소셜 추천 서비스 위지아를 내놓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를 처음 설립해서 의외인데 공략했던 시장이 미국이에요. 처음엔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오, 대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 마케팅으로 예. 성장할 수 있지 그런데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설립한 첫 번째 사업은 망했습니다. 실패가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아, 네, 글로벌의 꿈을 안고 설립한 예. 네, 아이위랩은 미국 법인이 2008년 조용히 정리를 했습니다. 조용히. 네. 네. 그리고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네. 미국에서 아이폰이 선풍적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2009년 2월에 스마트폰 위젯 개발사를 인수하고 모바일 서비스 개발자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카카오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은 첫 번째 사업은 망했지만 글쎄요. 소득이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을 보게 된 그렇죠. 거군요. 아이폰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언젠가 대한민국에도 유행을 하겠지. 공략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그 유행의 흐름을 먼저 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바일 거는 좀 천재적이라고 퍼스트 봐야 되겠다. 그죠? 네, 저 감각이 있다고 느꼈던 게 감각이 이런 있네요. 사람이 역시 음. 이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건가요? 네. 2010년부터 카카오의 브랜드를 가진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야 카카오 니네들 왜 이렇게 사업이 뭐 커 어쩌고 저쩌고 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사업의 기반이 결국 카카오톡 그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지만 카카오톡의 성공까지 그다음에 성공 뒤 이걸 나눠서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카카오톡의 성공 이후에 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문어발식이라든지 대기업으로 큰 건데 어떻게 카카오톡을 성공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핸드폰에 다 깔리게 했나?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비슷한 앱이 왓츠앱이라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과 그랬습니까? 비슷하게. 네. 근데 왓츠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네. 미국과 국내에 출시되어 있었으나 유료인 반면 아하.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작부터 갈렸네요. 유료 그렇죠.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 차이로. 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공감했죠. 카카오톡 네.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면 네. 무료인데 우리가 통신할 수 있다고 이런 메신저가 있다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요즘 뭐 젊은 분들은 그냥 당연히 카카오톡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에 그게 도입될 때는 야,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하나 30원이야, 50원이야. 근데 이거 깔면은 서로 문자 보내고 단체 톡하는 거 공짜래. 너무 기뻤죠. 저도 사실은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와 이런 신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무조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좋은 네. 스마트폰을 사자. 네. 어쨌거나 초기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군요. 네.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는가 들여다보니 카카오톡의 초기 창업 자본금이 100억이었으나 2011년 네. 2년간 21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보게 됩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운영하라고 하니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자본금을 다 까먹고도 100억 이상의 또 추가 적자를 거의 네.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의 굉장한 기로에 섰다라고 할 만큼 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네. 당시만 해도 카카오톡은 뚜렷한 네.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국내에. 그러네요. 공짜로 해서 많이 쓰긴 했는데 야, 저거 가지고 어떻게 돈 벌려고 그래? 라는 그렇죠. 의구심이 한편으로는 많은 아하. 사람들이 그래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네. 2012년 7월 당시에는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예. 스마트폰 게임의 소셜 네트워킹을 결합한 형태의 예. 카카오 게임하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카카오 게임하기.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차트에 나오지만 처음에는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50억 까먹고 100억 까먹고 153억이나 까먹고 그렇죠. 자본금을 다 까먹고 누적 적자 200억을 기록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V자로 급반등을 2011년부터 올라갔는데 너희들 저거 무료로 한 거 가지고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라고 했는데 카카오 게임하기라는 기능이 탑재되면서 야 저렇게 V자로 반등을 네. 드라마틱하게 하게 된 거군요. 2010 게임과 메신저의 결합이
수익원의 돌파구였다. 국민 예. 게임 2012년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애띵팡. 아, 애니팡? 모두가 다 했던 그 게임. 아, 그게 저기서부터 시작된 네. 건가요? 대유행이었죠, 뭐. 모두가 다 했었죠.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까지 했잖아요. 네, 국민 게임으로 자리를 네. 매김했습니다. 자고 있으면 뭐 그 충전해달라고 뭐 여기저기 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 그 게임입니다. 바로. 그때군요. 네. 네네. 2012년 당시 메이저 게임 업체들은 도대체 예. 그게 뭔데? 음흠. 카카오에 입점해서 우리가 무슨 수익을 얻어? 그때 당시 유명했던 게임 업체들이 많았죠. 예. 넥띵도 있었고 네. 당시에 이제 내노라 하는 게임 업체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무슨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해서 무슨 수익을 얻어? 입점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때 중소, 중견 게임 업체인 애니팡 및 몇몇 예. 중견 네. 서비스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9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어이구야. 신의 한 수가 거기서 두어졌네요. 네, 역시 게임으로 게임. 돌파구로. 게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예. 점점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서 카카오 앱은 앱 개발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네.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예. 그리고 광고비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2013년에는 550억의 수익을 아이고. 달성하게 됩니다. 200억을 까먹었다가 불과 게임으로 바꾸고 나서 2, 3년 만에 수익이 500억 이상씩 그렇죠. 나면서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네요. 그때 당시 애니팡에 저도 결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한데 네. 저도 결제를 했었습니다. 네네. 아이템을 좋은 걸 써야 모바일 게임에서도 순위가 또 높게 올라가잖아요. 예. 네네. 그런 민심을 잘 공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성을. 이때 이제 다른 그 큰 투자자로부터 이제 사이즈를 볼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좀 받았겠죠. 그렇죠. 예. 제3자 유상 증상 형태의 투자를 유상증자. 받으면 네. 간신히 기사회생을 했고 그렇게 네.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때 처음에 엔젤 개념으로 돈을 넣었던 회사가 텐센트, 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인데, 야, 이분들은 뭐 지금 대박 났죠? 대박이 나셨죠. 처음에 720억 그리고 예. 200억의 투자를 받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얼마의 수익을 얻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회생해서 탄탄히 자리를 잡아가다가 네, 그리고 2014년 5월 26일 예.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예. 합병이 또 발표가 됩니다. 아, 굴지의 다음을 카카오와 합병이 됐다. 네. 예. 그리고 처음에는 다음 카카오라고 저희가 불렸던 걸로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 더 큰 회사니까요. 네. 그런데 실제 최대 주주가 김범수 등 카카오 측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다라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네. 남들은 카카오가 더 작고 다음이 훨씬 유명한 회사고 해서 다음 카카오다라고 해서 그냥 뭐 다음과 카카오가 합쳤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오히려 합친 법인의 최대 주주가 김범수고 카카오가 쉽게 말하면 다음을 먹은 거 거죠.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증시에서는 작은 회사가 큰 회사하고 합병하면서 사실상 상장 효과를 내는 우회 상장 방식을 택해서 카카오가 드디어 상장 회사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공모를 통해 신주 발행이라는 사용이 가능해져서 현금성 네. 자산을 확보하기에 더욱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상장 회사가 되니까 돈 필요하면 그냥 이제 신주 공모하면 되고요. 네. 하니까 복잡한 상장 심사 절차를 우회 상장이라는 걸로 뚫어냈어요. 뭐 이것도 뭐 평가는 갈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사업 수단이랄까 순간순간 기회를 잡고 뚫고 나가는 어떤 사업 과정의 면모는 역시 타고났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네네. 아주 감이 탁월하다라는 예.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회사명이 다음 카카오로 공식 변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5년 9월 네. 23일 결국엔 예. 다음 카카오에서 네. 카카오로 변경이 돼요. 다음 달 떼어버리죠 그냥. 네. 예. 이제 내 회사다. 감히 다음 따위 이름에 밀릴 회사가 아니다. 네. 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현재 계열사까지 1264개의 대형 IT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10대의 재계순위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네. 밑에- 파죽지세로 성장을 했죠. 네. 그런데 현재 무슨 문제가 되고 있느냐. 예. 지금 최근에 카카오의 예. 주가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실이 여기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최고가가 지금 17만 원이었었어요. 17만 3천 원. 근데 우리 또 피디님께서
따끈따끈한 어제 것까지 네. 딱 갖고 오셨는데 38,000원 되시겠습니다. 야, 저렇게 쭉쭉 빠지는 차트는 진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큰 회사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예. 현재 카카오는 2021년 6월 장중 17만 3천 원을 찍은 이후 거듭 하락해 현재는 예. 4분의 1의 수준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주주님들이 진짜 가슴을 썰어내리고 뚜껑이 열릴만 해요. 저거 보면은.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쯤 되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저거를 주가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끌해가지고 마포 같은데 17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네? 엄마한테 물려받은 돈, 너무 슬프다. 퇴직금 모은 네. 돈, 영끌한 돈 해갖고 마포 정도에 예를 들어서 한 30평짜리에 17억 3천만 원을 샀는데, 그죠? 그럼 우리 아파트 20억 되겠지, 25억 되겠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그 아파트가 3억 8천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전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이게 급락이냐 이거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아야 할까요? 한편으로 이런 의미 이때 팔을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종이 쪼가게 되면 어떡하지? 휴지 쪼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7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됐다는 거는 좀 이상한 말씀이지만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저기 어디 시골 읍면 단위에 있는 아파트급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어떤 지금 일이 도대체 카카오에 있었습니까? 연이은 주가 하락의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네.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카카오 예. 그룹 전체에 공동체 전반에 대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김범수 회장이 감독원에 소환이 되기도 했고, 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오너들이나 임원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기사가 계속 나오긴 했죠. 예. 맞습니다. 또 대외적인 상황으로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으로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보다는 우려가 크다. 그리고 네. 더 쪼그라들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IT 기업이라든지 첨단 기업들은 주가 빠질 때 먼저 빠져요. 예, 특히 이제 긴축일 때는 타격을 먼저 받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런 대외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네. 네, 맞는 그리고 말씀이시고요. 실적도 네. 악화일로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악재가 있을 때 사실 버텨주는 거는 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실적이 좋아 이러면은 그런 그 소문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상쇄하고도 그렇죠. 반등의 모멘텀을 잡는데 핵심은 버틸 만한 실적도 없다. 없다. 아, 왜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실적이? 아이고. 이 실적이 지금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경영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네. 도덕적 해이가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우선 2번 예.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받던 네. 이 카카오 그룹의 예. 정말 핵심 1인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 배재현 네.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네.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예. 사법 리스크의 혐의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됐나요, 벌써? 네. 한 열흘 됐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투자 관련해서 자금 관련해서 총책을 담당하고 있는 배재현 대표, 사실상 사장급이에요. 사장인데 여기가 구속됐죠. 그렇죠. SM 주가 조작 관련으로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저기 이따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그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 투자 관련한 총괄들이 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 전후로 해서 기업의 이 재무 구조라든지 투자 관련해서는 뭐랄까요, 좀 난맥상이 걸린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지금 배재현 네. 투자총괄 대표의 구속이 결국엔 김범수 의장에게 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번지면서 그룹 전체가 비상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는 요 최근 뉴스고 당연히 이제 지금 요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실망한 거는 이따가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기업 가치 안에서 미래를 정말 투자자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제일 짜증나는 거는 쪼개기 상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카카오 잘 나가는데 야 이거 핵심 사업이야 쪼개 그래가지고 또 상장하고 이거 핵심 사업이야 그럼 또 쪼개 이래 상장하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 잘 나가
잘 나가는데 어떤 게임이 잘 나가지? 라이언한테 잘 나가는데 양치기예요? 이런 걸 흔히 요즘 예. 표현할 때 양치기다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 있습니다. 또 쪼개기 상장해. 그러면은 앞에 그룹에 투자했던 모 그룹, 모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기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수익이 잘 들어올 거야. 그럼 배당도 좋아지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들어왔는데 그 기업의 핵심 사업을 쪼개서 분사해서 별도로 상장해 버리면 앞에 그룹에 투자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에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내 주식보다 핵심 사업으로 물고 나간 다음 자회사가 더 많은 이득을 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무시하지 못할 좀 큰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네. 도덕적 해이가 지금 여러 군데서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최근 불거졌던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네. 배재현에 대한 혐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지난 2월에 네. 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2,400억 원을 투입하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혐의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게 나오네요. 네. 지금 일단은 대외적인 이슈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발, 한국발 다양한 긴축, 그것 때문에 IT 관련해서 자금이 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한 얘기 하나 해주셨고, 둘째로는 실적이 많이 바탕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 하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기 상장 같이 투자 관련해서 신뢰를 잃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고,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요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투자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실망 많이 줬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요 임직원의 혐의 내지는 도덕적 해이 얘기를 쭉 이제 리스트업 해주셨는데 바로 저거죠. 첫 번째로 얘기되는 거는 물론 많습니다만 당장에 나오는 게 저 카카오 임직원 저 SM엔터 관련해서 그렇죠. 시세 조정 위반인데 짧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이제 카카오가 SM엔터를 사고 싶어 했죠. 먹고 싶어 했죠. 예. 그런데 SM의 이제 이수만 회장이 자기 지분을 갑자기 카카오 너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하이브에 넘겼죠. 그래서 하이브는 SM에 있는 이수만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는 이제 30몇 %밖에 안 되니까 안정적인 과반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추가 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선언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 주주 여러분, 제가 12만 원에 여러분의 주식을 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갖다 파십시오. 라는 거가 그게 바로 공개 매수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신청받으니까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12만 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성공하느냐 못하냐는 시가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시가가 예를 들어 9만 원이야. 그러면 12만 원이나 준다고? 9만 원짜리를? 굳이, 네. 그럼 내가 저기다 갖다 팔지. 더 높게 주니까. 더 높게 주니까 팔고 네, 싶죠. 하이브한테 팔고 싶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시가가 1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굳이 3만 원씩 손해보면서 하이브한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시가가 하이브가 선언한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냐 낮냐에 달려 있는데 하이브가 처음에 공개 매수를 시장에 제안했을 때 공개 매수 가격은 시가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얼마였어요? 9만 원 정도에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에 사겠다. 그러니까 9만 원 정도에 시작을 해서 12만 원에 사겠다라고 한 거예요. 30% 이상 쳐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닙니까? 주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카카오가 가만히 있으면 주주들이 12만 원에 하이브에 갖다 팔겠죠. 그래서 하이브가 50% 지분 확보하는 순간 게임 끝! 영원히 SM은 하이브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고 싶은 유혹을 느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가를 올리는 거죠. 더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12만 원 이상으로 시가를 올리기 위해서 부던 예를 씁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막 호재를 던지고 하이브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떤 여론 플레이 서로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이건 안 되겠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2,4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시세를 떠받칩니다. 그래서 12만 원 이상의 값을 올려버려요. 예,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불법적인 시세 조정 행위다라고 나오는 건데 약 2,400억 원을 들여서 불법적인 시세 조정을 했다라고
라고 하는데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는 감독원이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법이 너무 뻔해. IBK 판교점, 카카오 아지트가 판교에 있거든요. 네. IBK 판교점에서 대량 매수 주문이 나왔고 심지어 계좌를 여러 개 뿌리지도 않았어요. 몇 개 되지도 않아. 두세 개 계좌. 또 어떤 계좌는 좀 딸려. 그러면 바로 그냥 계좌 파. 그래가지고 신규 계좌에서 그냥 몰빵 주문이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이건 걸면 무조건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대놓고 주가 조작이 들어갔다고 이제 혐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예. 이 정도면 양치기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무슨 두 개 영화를 누리겠다고. 일단 그게 이제 2월에 벌어진 일인데 네. 지금 이제 10월이 돼서 현재 이제 감독원의 김범수 의장까지 소화가 된 소환이 상황이죠. 됐죠. 네. 그렇게 되면서 또 동시에 예.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네. 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 2,400억을 들여서 주가를 띄울 때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산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면 사모펀드를 동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펀드가 아까 구속된 배 대표가 옛날부터 관계가 있던 그렇죠. 그 회사, 그 펀드고, 그 펀드는 카카오하고도 여러 가지 투자를 같이 했던 밀접한 회사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남의 펀드라고 보기가 어렵고 너 자신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SM 관련해서 지분이 4점 뭐 몇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펀드가 샀던 지분을 카카오 지분이라고 합쳐버리면 5가 넘습니다. 5가 넘으면 저 5가 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야기를 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5% 공시룰인데, 근데 그것을 차명처럼 생각해서 저 공시 안 해도 되죠 라고 하면 5% 보고를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가 조작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면 첫 번째로 시세 조정이 성립했기 때문에 저건 저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결국 너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갖고 있었네. 그거 너 합치면 5%가 넘었네. 그럼 너 공시룰 위반이야 라고 해서 저 규정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부터 카카오페이의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카카오 모빌리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 택시죠. 네.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이 270억 원이나 부과가 네. 된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또 주요한 계열사가 우리가 대리 부르고 택시 부를 때 많이 쓰는 카카오티. 택시 기사님들도 카카오티를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카카오티에 관련해 가지고 올 초에 200억이 넘는 과징금을 공정위한테 맞았어요. 왜냐면 그 카카오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다른 그 플랫폼을 쓰는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이게 대단히 충격적으로 그렇죠. 거의 역대급으로 플랫폼 관련해서는 제재를 받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가 조작도 막 남발하고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막 경쟁자들 차별하고 또 뭐 플랫폼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다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체들을 막 공룡이 공모상권 삼키듯이 막 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남발하고 해서 굉장히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예. 지금 이뿐만 아니라 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 여러 가지가 있죠. 최고 재무 책임자 김기용은 법인카드로 1억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면서 이 얘기도 진짜 웃겼는데, 그죠? 정직 3개월에 네.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게임 아이템에 1억을 쓰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뭐냐면요. 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 치면은 금고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일 중요한 회사에서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1억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노조에서 오죽이나 답답했으면은 횡령 배임으로 고발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임직원들의 도덕성이 또는 이 내부 통제에 대한 그 경각심이 땅에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다른 사건도 있죠, 또. 네, 예. 이전 대표인 남궁은 역시 주식 네. 매수 선택권, 네. 스톡 옵션이죠. 행사로 94억 3,200만 원어치의 차익을 또 남겨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네. 사건인데 여러분, 왜냐면요, 카카오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도요. 왜냐하면 자기네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회사 사람들도 이번에 유상증자할 때 주식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라고 해서 직원들이 먼저 주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주라고 네.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사주를 하면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시가가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야. 그럼 나한테 10만 원의 회사 주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좀 싸게 줄 수도 있죠. 뭐 8만 원에 네. 이렇게 주죠. 그런데 야, 우리 회사 15만 원 간대, 20만 원 간대. 자기네들이 봐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 빨리 받으면 나중에 시장에다가 20배, 아니 2배, 3배, 20만 원, 30만 원 팔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최대한 물량을 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막 신청했어요. 경쟁률도 엄청 높았어요.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보 잡아서 산 직원, 대출 받아서 산 직원들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주를 받으면 보호 예소라고 그래서 받자마자 팔지를 못해요. 물려 있어요, 물량이. 퇴사하면 팔 수 있어요. 근데 퇴사가 아니면 너 1년 있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네들은 락이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그룹 계열사가 상장하거나 이럴 때 말이에요. 뭐 게임즈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회사들. 자기네들은 락이, 직원들은 락이 걸려 있는데 임직원들은 상장하고 따상 가고 따따블로 상상 쫙쫙 치고 올라갈 때 슬쩍 스톡옵션을 내다 갖다 팔아요. 임직원들 락이 없나요? 예, 스톡옵션 락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톡옵션 받은 걸 가지고 상장시킨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냅다 팔아가지고 거의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차익을 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회사의 사장, 전무, 재무이사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갖다 팔았다. 그거 무슨 신호일까요? 더 안 오른다는 신호예요. 여기가 끝인가벼. 우리 회사는 여기까지인가벼. 라는 신호로 시장을 해석합니다. 오중이나 오를 일이 없으면, 호재가 없으면, 아니면 이거는 내재 가치보다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면 사장이 던졌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던졌다든지 주요한 대주주들의 물량이 풀리면 여기가 고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은 우리 사주 갖고 있는 직원들은 보호 예소가 걸려 있는데 네. 팔지도 못하는데 사장이라는 인간들이 가가지고 시장에다 냅다 집어 던지고 지들은 수백억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그날부터 주가는 떨어지죠. 시장에서는 여기가 끝인가벼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주에 있는 직원들은 밑죽팔짝 밑줄 팔짝 뛰는 뛰는 거죠. 담보 잡아서 근데 처음엔 올랐어요. 근데 팔지 못하는 기간 내. 이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은 얘기예요. 네. 예를 둘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여보 고생 끝났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인생 예를 들어서 꽃길이야. 한 5억 정도 살고 있는 분들이 그거 담보 잡아가지고 2억 담아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배 올라가지고 한 5억 벌었어. 그럼 여보 우리 5억 가지고 이제 10억짜리 우리가 자산 가진 거야. 우리 이제 10억짜리 집 살 수 있어. 둘이 와인 마시고 신났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빌려서 산 2억이 예를 들어서 1억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머. 앉은 자리에 지금 날아간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스톡옵션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사주도 열받고 임직원들이 계속 스톡옵션 행사해서 주식시장에 물건을 던지니까 주주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임직원이 던지는데 일반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는 걸 누가 믿냐. 그럼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임직원들이 막 사표도 쓰고 스톡옵션 행사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정말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남궁훈 대표가 카카오에 새롭게 대표로 옵니다. 오는데 이런 선언을 해요. 여러분, 저 믿으십시오. 앞으로 네. 15만 원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한 스톡옵션 행사는 없을 없습니다. 겁니다. 우리 25만 원까지 주가 올릴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문제 좀 달라지려나 보다. 그렇죠. 진짜 책임지고 15만 원까지 주가 올리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낼름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도망갔어요, 지금.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지금 100억, 94억 3,200만 네. 원을 벌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더 야, 이건 뭐 양치기까지 들어오는 거냐. 라고 충격인데 물어봤겠지. 당신 스톡옵션 행사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카카오 임원들이나 사장들 스톡옵션 행사 못 한다고 한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스톡옵션은요. 나 카카오에 오기 전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런 하다만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네. 시장에다가 냅다 뒤통수를 후려가면서 스톡옵션 행사하고 도망갔어요. 이게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카카오에 들어온 임직원들을 믿을 수가 있냐. 그렇죠. 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네. 카카오 계열사가 구조조정도에서 인력 감축을 또 하고 있는 안 그래도 분위기라 뒤숭숭한데 인력 감축까지. 네, 내부 예. 분위기가 정말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네네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네. 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7월에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노조는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 경영을 촉구하며 집회도 진행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네, 너무 책임하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IT를 이끌어가는 정말 뛰어난 분들, 정말 창의적이고 뭐랄까요, 정말 제일 젊고 똑똑하시고 멋있잖아요. 막 개발도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 그 카카오 캐릭터 뭐죠, 걔네들? 라이언? 뭐 이런 애들도 만들고 네. 창의적인 거 하고. 굉장히 정말 도전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 회사인데 뭐 하나 부족할 거 없는 인재들이 몰려있는 회사인데 경영진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와 판단 미스와 시세 조정 행위 같이 또는 막 쪼개기 상장처럼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위기에 겪고 있으니 오죽이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분들도. 예. 이제 그래서 그럼 카카오 앞으로 정말 카카오 어떻게 봐야 심각합니다. 됩니까? 이런 상황까지는 현재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고 만약- 카카오 볕들 날이 오겠어요. 어떻게 저는 되겠어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기가 힘들 거라고. 아이,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예.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이 경영진으로는 네. 정말 큰 위기다. 답이 없다. 네, 네, 그건 이제 기자님 생각이시고 어떻게 보세요? 취재해 오신 내용을 좀 해주세요. 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먼저 해버리셨어요. 배재현 대표가 만약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네, 카카오는 정말 그룹 전체가 흔들릴 위기라고 봅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지분 또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카카오의 컨트롤 타워의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신사업 추진 등 의사 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는 네. 게 업계의 중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제자리 걸음 중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공개, 네. IPO는 무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생각이 일단은 카카오한테 볕들 날이 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볕이 안 보인다. 네. 먹구름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구속된 그 투자본부 배 사장이나 김범수 의장 관련해서 이제 사법 처리가 쭉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SM엔터의 주가 조작의 핵심은 그 둘이지만 그 주체 SM엔터의 대주주 자격은 카카오라는 회사에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 그러니까 너 개인 너 잘못했으니까 너 처벌. 근데 법인 있잖아 카카오 너도 같이 처벌당해. 이게 양벌인데 양쪽을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개인과 법인을. 만약에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카카오까지도 처벌이 된다면 카카오가 또한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에는 은행법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특정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이런 데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SM 주가 조작이 유죄가 되면 만약에 꼬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이구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네. 있네.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계열사가 전부 다 지금 어렵습니다. 실적 방어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돈을 잘 버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카카오뱅크. 여기만 수백억대 이득을 계속 더 주고 있어요. 지금 고금리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자격 관련해서 변동을 일으켜서 카카오에서 손을 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기느냐? 카카오그룹 전체에서 효자 그룹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룹의 캐시플로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가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듭니까? 배터리를 만듭니까? 카카오는 결국에는 카카오톡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네. 회사거든요. 그런데 활로를 찾은 게 뭐냐면 핀테크, 금융테크, 금융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영화 볼 때 뭐 보냐? 넷플릭스야. 너 영상 어디서 봐? 유튜브. 이런 것처럼 야, 금융생활 어떻게 하냐? 안 떠오르죠. 뭐가 안 떠올라. 네.
글쎄, 내 주거래은행은 뭐 농협인데, 난 국민은행 이렇게만 네. 떠오르지, 이 금융을 아우르는 현재 금융 관련한 플랫폼이라고 제대로 서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토스 이런 데들도 좀 뜨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좀 뜨고 있지만, 네. 이 시장을 완전히 먹는, 하나로 석권하는 플랫폼이 안 나와 있어요. 진짜 떠오르는 플랫폼이 없어요. 예, 여기를 놓고 지금 금융 아니면 핀테크가 다 합쳐서 총 경쟁 중인데, 카카오뱅크 없이 경쟁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그룹의 미래 청사진에 엄청나게 중요한 축이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현재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큰일 났네요.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님 말씀처럼 당장 이제 고난 끝, 곧 벼 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네. 첩첩상중이다. 먹구름은 아직 잔뜩 껴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업계 내에서는 빠르게 예. 성장한 카카오 그룹의 사업 규모에 비해서 네. 미흡했던 계열사 간의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네. 결국 카카오는 또 한 번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님과 함께 카카오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이제 댓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지프로그님은 우리나라의 악질적인 병폐 아니냐?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또, 결국에는 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위기를 많이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호중바라기님은 설명의 왕,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고, 또, 미숙님은 사기꾼의 나라 아니냐, 개판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주셨는데, 많이들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였어요. 사실은 금융 관련해서는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기자님 관련해서는 역시 뭐 앵커답다 이런 얘기들 예, 많이 해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님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취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11월 달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11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시동의 경제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코너입니다. 예, 길고 복잡하고 했던 경제 뉴스 쉽게 정리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여러분께 잘 전달하고 나랑 상관이 있구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네, ILO 탈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이게 과연 윤석열식 민생경제냐? 라가 첫 번째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어저께요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민생의 아주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 라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이 필요하다. 뭐냐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김영란법을 개선해라. 52냐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우려가 있다. 요 핵심적인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을 사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뭐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다 야, 여기서 일하지 말고 민생으로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생의 얘기를 생생히 듣고 왔다. 그랬는데 듣고 보니 이런 게 필요하더라.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 필요하더라. 내가 듣고 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건데 그 핵심적으로 예를 들었던 얘기가
지금 크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자영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하고 내국인, 우리 한국인 노동자하고 똑같이 돈을 줘야 된다라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그 조항에서 우리가 탈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이 비상대책을 마련해 달라. 즉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싼 값에 써보겠다라는 비상대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라는 절규를 내가 들었다. 비상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분명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유 김연령법에 선물 한도가 너무 세. 그러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뇌물 같은 거 잘 못 주잖아.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이제 좀 있으면 50인 이하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거 좀 확대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식 정부의 민생 현장에서 들었다는 아우성이 과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돈 조금 주고 싶다라는 게 정말 민생의 아우성인가요? 또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안 달랐다는 게 민생의 아우성인가요? 또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서 많은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아우성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장님들 다칠까봐 좀 그 법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게 이게 진짜 아우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현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민생경제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지금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고 경제 코너니까 제가 저 국제노동기구 ILO 관련해서만 짧게 설명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ILO가 뭐냐면요. 세계 178개국 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국제노동기구 협약입니다. 사실상요. 범지구적인 범인류의 공통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그 규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만 적용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몰라도 그러니까 경제를 너무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하루 만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아이 그건 아니고라고 대통령이 한 말을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그러나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탈퇴한다고 칩시다.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동시에 자격을 잃거나 또는 선진국가는 무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야, 뭐 임금 차별하고 노동권도 보장 안 되는 그런 나라하고는 거래 못해 라고 해서 거래 단절 또는 서구의 유명한 투자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투자 환수 이런 조치들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맺고 있는 각종 FTA 등등등 이런 것들에 연결이 돼가지고 수많은 또 무역적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얘기인데 뭐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철학적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남의 나라 들어와서 일한다고 해서 임금을 좀 적게 주고 쓰고 버리겠다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비인간적인 시선이 담겨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세계 10대 강국인이 어쩌니 하는 나라에서는 감히 나올 수도 없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그래도 예시로라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해서 저게 도대체 민생경제냐라고 충격을 줬고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연설문에 모두 발언에 아니죠 그 국무회의 발언에 저 내용을 낑겨 넣었던 도대체 저 비서진들은 무슨 생각으로 한 거냐 저게 왜 걸러지지 않고 생중계까지 됐느냐라고 해서 도대체 대통령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현재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발언의 충격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올 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생각하면 웃기네요, 여러분. 심리적 G8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심리적 G8. 자기 마음속에는 거의 G8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뭐 정신승리 아니냐, 그것도 논평이냐 이래가지고 막 비난을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한번 봤더니 심리적 G8은 고사하고 지금 위에 있는 G7과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금융경제 스냅샷 서비스에 따르면요.
월드뱅크 최신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 집계를 했는데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NI 국민소득이 35,990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G7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이탈리아는 37,700달러. 즉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가 격차가 이 정도 벌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살짝 이탈리아를 추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다시 한번 역전을 당했고요. 2022년에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등 할 거 없이 그 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 우리가 생산한 거를 달러로 환율을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고환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경제 성장률, 물가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봐도 역시 G7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 수치가 나오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암울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원래 저희가 소식을 많이 준비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딱딱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 세 번째 소식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과 두 번째 소식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주 한 잔 땡기지 않으십니까? 아유 짜증나. 경제도 어려운데 한 잔 술로 털어야겠다라고 할 때 많이 드시는 우리 서민의 술 소주 값이 오른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이트 진로가요 다음 달 9일부터 소주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참이슬 후레쉬 그리고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가 6.95% 사실상 7%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참 하이트 진로 관계자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연초부터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나 올랐고 병 가격도 21%나 올랐습니다. 원자재, 물류비, 제조 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인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방침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이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을 앞두고 소주 가격이 올리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가게에서는 그러면 진짜로 소주 값이 7,000원, 8,000원, 만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우려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앞서서요, 오비 맥주가 지난달 11일에 사실은 카스, 한맥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6.9%를 이미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주와 맥주를 합쳐서 소맥 가격까지 한꺼번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소주, 맥주 가격뿐만 아니라 이걸 다 합친 외식용 물가가 굉장히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전체적으로 연말을 앞둔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더 큰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내일 더 11월이니까요. 알찬 준비를 해서 또 좋은 소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 뉴발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는 가시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